젊은 날 손에 망치와 정을 쥐고 한옥을 짓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 손에는 세월의 흔적만이 남았군요. 촌에 사는 90살 유한성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꿈도, 이름조차도. 하지만 운명은 다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한 소녀를 만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남겨진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경상북도 안동 1952년 봄 산자락 아래 기와 지붕이 층층이 얽힌 웅장한 고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3대 정승을 배출한 최씨 가문의 저택이었다.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대대로 내려오는 부와 권위는 여전히 견고했고 사람들은 이 일대 백리 안의 땅이 모두 저 집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대문 앞 관리들이 오가는 사이로 17살의 한 소년이 조심스레 안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흑빛 도포에 빛바랜 갓을 쓴 소년의 이름은 유한성이다. 단정하지만 한눈에 보아도 평민의 옷차림이었다. 어린 시절 버려진 그를 거둔 것은 절의 스님이었다. 사찰에서 자란 그는 스님의 권유로 한옥을 짓는 대목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절에서 익힌 손재주와 부지런한 성격 덕에 그는 이미 20살이 되기도 전에 몫으로서 제법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한옥을 짓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이 집 지붕을 손봐야겠구나. 저택의 서쪽 지붕이 기울었다. 최씨 가문의 집사를 통해 소식을 들은 절의 스님이 대목장 어른 대신 그를 보냈던 것이었다. 작업을 하려면 저택의 안채까지 들어가야 했다. 하인은 별다른 말 없이 유한성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은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을 품고 있었고 내부에는 전통 공예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병품과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 서세요. 맑고 단정한 목소리. 유한성이 고개를 들자 한 여인이 처마 밑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따은 머리에 곱게 다듬어진 한복을 입은 이 집의 고명딸 18살 최윤옥이었다. 이목구비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어린애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누구신데 이 안까지 들어오셨나요? 유한성은 공손하게 답했다. 대목장에서 왔습니다. 지붕이 기울었다고 하여 수리하러 왔습니다. 최윤옥은 유한성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허리에 찬 대패를 보고 흥미를 보였다. 혹시 나무를 다듬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다가왔다. 저도 나무를 좋아하는데요. 아버지께서도 공예품을 모으시는 걸 즐기셨죠. 제가 직접 자개 공예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여자아이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손재주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유한성은 작업을 하면서도 그녀와 자주 마주쳤다. 그리고 지붕을 손보는 사이 그녀가 서재에서 몰래 꺼내온 자개 공예 서적을 들고 그에게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만남 이후 최윤옥은 몰래 서재에서 공예 서적을 빼돌려 읽으며 틈만 나면 유한성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한옥에 공예를 접목할 수도 있나요? 나무에 자개를 박아 장식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유한성은 최윤옥과 함께 한옥의 기둥과 문살에 자개와 목각을 접목하는 연구를 했다. 몰래 만나 함께 서책을 보고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나무 위에 공예를 새기던 시간들. 서로의 생각과 꿈을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들켜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작은 작업실에서 몰래 나무판에 자개를 박아넣고 있을 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최윤옥의 오빠였다. 최 씨 가문의 후계자이자 이 집안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내깟 목수가 감히 내 여동생을 넘봐? 최윤옥은 황급히 막아섰다. 오라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최윤옥의 오빠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유한성을 내려다보았다. 너 감히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냐? 유한성이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하인들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하인들이 유한성을 끌어내자 최윤옥이 울부짖었다. 안 돼. 오라버니,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텅 빈 마당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유한성은 하인들에게 붙잡혀 저택의 뒤편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인들에게 무자비한 매질을 당했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옷자락은 흙탕물에 젖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저는 가문의 재산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그녀와 같은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 순간 멀리서 최윤옥이 달려왔다. 그러나 그녀가 닿기도 전에 오빠가 차갑게 선언했다. 내가 그를 감싸는 한 넌 우리 가문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정략 결혼이 결정되었다. 며칠 뒤 유한성은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최윤옥의 오빠가 모함을 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택의 마당을 바라보았다. 거기 멀리서 최윤옥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한성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등을 돌려 걸음을 내디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그의 첫사랑은 끝이 났다. 비가 내렸다. 유한성은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어느 집에서 맡긴 문살 일부였다. 기둥에 새겨진 전통무늬. 손끝으로 그 결을 따라가며 그는 오래전 기억 속에서 같은 무늬를 떠올렸다. 저는 자개 공예를 배우고 싶어요. 최윤옥이 환하게 웃으며 작은 자개 조각을 손끝에 올려놓던 장면이 겹쳤다. 그녀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핏자국이 묻은 땅 위에서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 번도 그의 눈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는 계속 집을 지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전라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충청도의 한적한 언덕 위에서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지은 그의 한옥을 보며 감탄했다. 이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하세요.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러나 정작 그가 살 집은 없었다. 내가 지은 집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을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경주 어느 사찰. 그는 기와를 수리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 있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한 여인이 사찰의 노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고운 옷을 입고 길게 따은 머리를 한 여인. 혹시 이 근처에 유한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 유한성의 손이 굳어졌다. 그는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될 이름을 들어버린 것이다. 아니야. 그냥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의 심장이 그 순간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있는 곳까지는 너무 멀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그가 내려가려던 순간 누군가 불렀다. 목수님, 여기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단 한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이미 사찰 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엇갈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유한성이 불과 몇 걸음 앞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를 찾기 위해 떠났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찾으러 왔었다는 걸 훗날 알게 되었다. 너무 늦게. 비가 내리는 한옥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유한성은 이날도 오래된 한옥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찾아왔다. 혹시 유한성 목수님이신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유한성이 낡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보였다. 그 안에는 작고 정갈한 작의 공예 보석함이 있었다. 유한성의 숨이 멎었다. 그가 17살이었던 어느 날 자신이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소? 유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유한성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떠났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해가 지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한 과부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를 기억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분은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 마지막 순간 그녀는 보석함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고 했다. 이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이 아이. 유한성은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보석함이 그가 묻고 싶은 모든 질문의 답이 되어 있었다. 유한성은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한성 씨, 저는 평생 한성 씨가 만든 집에서 살아볼 수 없겠군요. 하지만 한성 씨와 함께 만든 이 보석함을 품고 살아왔어요. 언젠가 한성 씨가 이걸 찾게 된다면 제가 한성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다. 유한성은 종이를 접어 천천히 보석함을 닫았다. 그가 살아오면서 지은 수백 채의 집. 그러나 그녀가 그의 집에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당에 떨어진 빗방울이 그의 발밑에서 번졌다.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산속에 눈이 내렸다. 아니, 눈이 아니라 거센 눈보라 속에서 그 아이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유한성은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날카롭게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조용히 눈앞의 작은 존재를 응시하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소녀.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유한성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 추운 날 어린애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소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탓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유한성의 손이 단단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소녀를 안아 올렸다. 방 안은 따뜻했다.
화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묵직한 나무 향이 퍼지고 있었다. 유한성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따랐다. 작은 방 안 소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황토빛 나무와 굵직한 석가래가 묵직하게 얹혀 있었다.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유한성은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났느냐? 소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제야 그녀는 방 한쪽에 앉아 있는 유한성을 보았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다. 긴 수염에는 희끗한 눈발이 내려앉아 있었다. 유한성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서 온 거냐? 소녀는 움츠러들 듯 작게 대답했다. 안동에서요. 유한성의 손이 멈췄다.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이 공중에서 미묘하게 흔들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안동. 그곳은 그가 한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유한성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최윤옥 씨를 아니? 소녀가 눈을 크게 떴다. 놀란 듯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저희 할머니예요. 그 순간 유한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전 잊으려 했던 이름. 한때는 매일같이 불렀던 이름. 그리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었던 이름. 최윤옥. 그 이름이 눈앞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유한성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저 낯선 얼굴이었다. 그저 떠돌아온 한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녀의 표정이 젊은 날의 최윤옥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40년 전 그가 지켜주지 못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의 후손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유한성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에서 잔잔한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마치 세월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하연은 무슨 일이냐는 듯 유한성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유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한성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왜 이곳에 오게 된 것이냐? 하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떠올렸다. 큰어머니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우리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했어요. 큰어머니는 제가 쓸모없다고 했어요. 전통 공예도 한옥도 이제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하연은 믿기지 않았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내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지.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유한성의 눈이 아득히 깊어졌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떠나보낸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윤옥이 떠나기 직전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 내가 떠나도 당신은 꼭 살아남아서 한옥을 남겨주세요. 그 순간 유한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 한 구석에서 고이 보관해 놓은 자개보석함을 가져왔다. 하연이 그 자개보석함을 보더니 할머니 건데요? 똑같은 걸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깨뜨렸어요. 라며 시무룩해졌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한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연은 눈물을 삼키며 유한성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유한성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배우거라. 그 순간 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2008년 겨울의 끝자락, 서울의 한 전시관. 홀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유한성이 숨을 죽인 채 멀리서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한성의 눈앞에 작업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이제 겨우 22. 하지만 한성의 가르침을 받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은 세월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자개로 장식된 목재 병풍, 빛을 머금은 자개 조각들이 나무의 결을 따라 흐르듯 박혀 있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꿈꿨던 작품처럼. 그때 전시관 안에 발소리가 울렸다. 낯익은 목소리. 내가 여기 왜 있지? 유한성은 고개를 들었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표정의 방명이었다. 그 순간 유한성은 하연의 큰어머니임을 알아봤다. 하연에게 이미 그간의 사정을 들었고 하연이를 맡아 키우면서 나름 알아본 바가 있었다. 10수년 전 안동의 저택 앞에서 오늘부로 내가 있을 곳은 없다. 라면서 어린 소녀를 문 밖으로 내쫓던 여자였다. 그렇게 내팽개친 아이가 이제는 이곳에서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었다. 박명희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못난 꿈을 쫓고 있니? 그녀의 말투는 비웃음과 조소로 가득했다. 유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작품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명희는 작품을 훑어보더니 심사위원들에게 말했다. 나무는 좋은데 공예 기법이 너무 엉성하네요. 이 정도로는 대회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과 함께 하연의 작품 앞에 붙어있던 출품 번호가 무참히 제외되었다. 전시가 끝난 후 홀에는 하연이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유한성은 조용히 다가가 나무 병풍을 바라보았다. 하연은 한옥과 공예를 함께 연구했던 최윤옥을 닮아 있었다. 그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 그녀와 함께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이 소녀가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려 하고 있었다. 유한성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실망할 필요 없다. 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유한성은 천천히 병풍 위의 자개 문양을 손끝으로 쓸었다. 한옥도 100년을 기다릴 줄 아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그에게 해줬던 말처럼 따뜻하게 울렸다. 하연은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북촌 오래된 골목길 안쪽에 한옥 호텔이 개업했다. 하연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한옥과 전통 공예가 함께 숨쉬는 곳. 그곳을 찾은 손님들은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한옥은 처음입니다. 이곳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한옥의 기와 위로 겨울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유한성은 조용히 마당 한켠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윤호가, 내 손녀가 결국 해냈구나. 바람이 기와를 스쳤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 그를 보고 있는 듯했다. 또 시간이 흘러 15년 후 서울 세계 전통 공예 박람회 전시장 밖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 전통 공예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공예 거장, 유한성이었다. 그는 오늘 그가 걸어온 길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선생님, 기자분들 모셨습니다. 젊은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유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흰 머리가 빛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기품이 넘쳤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번쩍였다. 그 앞에는 단정한 한복을 입은 신하연이 서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손녀는 이제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 호텔 하연제의 대표, 그리고 유한성이 선택한 단 하나의 후계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무대에 서야죠. 유한성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갔다. 박람회의 메인 행사. 그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첫 번째 한국인이었다. 사회자가 그를 소개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유한성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목수입니다. 장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앞에 거대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손끝이 스쳐간 수많은 나무들. 그가 깎고 다듬고 세운 기둥들.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나무를 깎고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올려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집을 꿈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이걸 예술이라 부르더군요. 천천히 그는 무대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닮은 여인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믿기로 했습니다. 이 나무와 기와와 자개가 나의 손을 떠나도 누군가의 손에서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북촌 한옥마을의 하연제 마당. 늦은 오후 기와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유한성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유한성 씨, 저도 자개 공예를 배울 수 있을까요? 소녀처럼 웃으며 말하던 그녀. 최윤옥.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 그녀가 떠나고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녀와 닮은 아이가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그녀가 원하던 꿈을 대신 이루어낸 아이.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윤호가 내가 봤어야 하는데 말이지. 그리고 옆에 앉은 하연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냥 오래전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 뿐이다. 그날 밤 하연제의 작은 연못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렸다. 유한성은 한옥의 기둥을 어루만졌다. 그곳에는 그가 가르쳤던 아이가 만든 자개 공예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야 내 집에서 산다. 그때 하연이 그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저랑 함께 사는 거죠?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떠돌던 인생을 이제 내가 끝내주는구나. 그렇게 그의 인생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마무리되었다.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